아파트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민설명회 사회를 맡은 주식회사 도시담 이상호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모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되는 설명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주식회사 도시담 이동규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담의 이동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5년에 창업을 했고요. 20년 정도 재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은 생소하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역세권 재개발은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역세권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는 방법이 이제 주거 정비 사업이랑은 좀 다르게 용적률에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개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역세권 시프트라고 그러죠.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역세권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 사업들은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소규모 재개발에 대해서 이런 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역세권 재개발을 할 요건이 되는 현장들이 서울시의 한 260여 개 지하철 역사 중에 한 2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에게는 사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게 괜찮은 땅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세한 설명은 저희 오늘 PT를 맡은 이상호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이 설명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 가질 때 제가 또 나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청파 새마을금고 김택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슬그머니 왔다가 슬그머니 가는 건 인사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인사하겠다고. 청파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택환입니다. 와보신 거 훌륭하시죠? 훌륭하죠? 강강히. 그러지 않은가요? 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저렇게 현수막이 되어 있는데 아마 현수막 내용을 잘 이해되시는가요? 저것만 내가 설명하고 이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란 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새마을금고는 지불 준비금 제도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는 말이고요. 저 뒷가에 순자본 비율이 17%라고 이렇게 새마을금고에 우리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순자본 비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이따가 우리 사회자님이 우리 청파 새마을금고 설명하실 건데 청파 새마을금고가 흔들흔들하다고 그런 말 하실 건데 그런 말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재개발 설명 들으실 때 저희 청파 새마을금고도 지금 그 재개발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우리 주민분들도 들어보시고 동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광입니다. 예. 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여기 좀 많이들 오시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게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거취를 취할까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거의 대장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라든가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 때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다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양호원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렇게 전화하셨는데요. 그 새마을금고가 동의를 하려면 재개발에 동의를 하려면 아마 전체 총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금고들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동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 총회를 주민총회라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 총회를 열어서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도 제가 이걸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데, 지금 설명 이걸 두 번째 듣고 있는데, 이해되는 점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점도 있고, 이게 동의를 하면, 이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또 들어보러 나왔으니까 같이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은 좀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예. 조금 뭐 예를 들어 몇 퍼센트 정도다 예. 내부적으로 이런 걸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50대 50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를 대표해서 방금 질문을 하셨던 박일건 님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숙명역의 맛집 까치네 소유하고 있는 박인걸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숙대 전철역 앞에서 한솥도시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나와서 이게 찬조 연설을 할 만큼의 뭐 그런 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마 이제 제가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제가 뭐 찬조 연설을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제가 소식을 처음 접한 게 3월 달에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나서 이 재개발에 대해서 생각했던 점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3월 달에 이거 지금 재개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래기도 하고, 솔직히 좋기도 하고요. 네, 좋기도 하고. 일단은 놀랬던 거는 재개발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여기가 아마 제가 2015년에 까치네 쪽에 이제 등기를 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구역으로 개발한다고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는데 언제 지나니까 이게 쓱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풀리고 나서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재개발은 이제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오시는 길도 그렇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건데, 저 용산에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재개발이 저는 지금 해방촌이에요. 저희 동네도 지금 요즘 동의서 갖고 난립니다. 그 옆에도 보면 청파동 1가 2가 또 그렇고, 서계동도 그렇고, 옆에 있는 원효로도 그렇고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일단 저희가 위치한 요 자리가 온 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통행로로 이렇게 뺑 둘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서부터 연락이 재개발을 해도 저희는 빼놓습니다. 그 일방통행로 오른쪽에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 연락이 막 재개발을 하고 막 실제로 사무실도 많고요. 추진위원회 사무실도 많고 모아타운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여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정비구역 취소된 이후로는 여기 처음이에요. 저는 이제 파크앤시티로 회사명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도시밤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생긴 모양이 섬처럼 생겨서 재개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건물. 이거 새마을금고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좋잖아요, 건물이. 밖에서 보면 번쩍번쩍해요. 여기 동네 건물도 막 다 쓰러져 가는데 새마을금고는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진지가 얼마나 됐다고 부순다는 게, 그리고 여기가 땅 지분도 제일 크고, 여기 이 동네에서 여기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마 다들 그러실걸요? 다들 새마을금고에서 OK가 떨어져야 여기가 된다는 거를 대부분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걸.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장님한테도 무례하게 바로 손 들고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약간 안 되는 구역에 재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오셔서 좀 놀라기도 했지만, 진짜 좋기도 했어요. 보통 재개발되면 이렇게 짭짤하다고도 하고, 이제 나도 이거 부자 한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다가, 이거 재개발되면 이거 아파트도 생기고, 이런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거의 끝나갑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근데, 기분 안 좋아. 그럼
먹고 사는데 제가 그래? 아, 이렇게 하시죠. 제가 얘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저 다음에 나와서 말씀 한마디 하시죠. 뭐 반대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누가 어떤 줄 알고 좋다고 그래? 아, 예. 마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까치네 소유자인데요. 근데 그 까치네가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라 되게 낡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저 혼자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새로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사 사무실도 가보고 했는데 일단 땅이 좀 작습니다. 땅이 작아서 저 혼자 개발을 해갖고는 그 효용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라인이 또 1m 정도는 또 도로로 땅을 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땅도 작은데 뭐 도로도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어떻게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개인말 하려고 들어와. 자기 개인말 하고 가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게? 이 용산에 등기를 쳤는데 그때 같은 시기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한테도 조금 소외감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재개발하는 동네들 보면 또 소외감이 있습니다. 아빠도 큰 단지야지. 이거 가지고 아빠도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래 뭐 상황은 제 상황은 그래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중간 정도라고 보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재개발이 잘 돼서 새 아파트가 지면 분명히 뭐 재산 가치가 향상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설명하시겠지만 이렇게 보여주신 조감도나 설계도처럼 이렇게 멋있게 지어지고 구현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뭐 아파트를 저렇게 배경으로 짓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다 마음을 모아서 조합도 설립을 하고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같이 감시도 하고 계획도 세워 나가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면 또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많이들 오셨는데 저희 이제 재개발 잘 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민 설명회는 목차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및 추진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도시담은 아까 대표이사님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20년간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크인시티 아까 그런 이름이 나왔죠. 주식회사 도시담이 2005년부터 그 이름을 사용하다 명칭을 사용하다 올해 5월에 주식회사 도시담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같은 회사인 점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추진하게 될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요. 일반적인 알고 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년도에 새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7년도에 제정이 되고 21년도에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사업 방식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자, 이 법에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려는 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저희 주식회사 도시담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자, 이 법이 왜 이렇게 개정이 됐느냐? 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지역은 서울이 아니라 부천시였습니다. 부천시에 뭐 지인분들, 가족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지역이 가로주택이라 그래서 조금 뭐 100세대, 150세대, 50세대 이런 규모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우후죽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무자격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뻥튀기 해서 현혹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 피해가 발생이 되고 또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을 23년도에 개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도시담의 추진 실적입니다. 잘 알고 계신 한남이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한남이 2구역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현재 뉴베스컴에서 보신 것처럼
사업 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용산동 5가에 있는 파크타워입니다. 한강로 3가에 있는 용산호반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 또 한남 5구역, 잘 알고 계시죠? 한남동에 있는 최근에 DL이 시공사로 선정이 된 지역이죠. 저희 회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강매점 재건축, 노량진 재개발 사업, 대전 재건축 사업, 국제빌딩 5구역, 용산 전면 2구역, 한강로 정비 사업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추진하게 될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동일한 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저희 주식회사 노시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면목역 인근의 2개의 단지입니다. 은평구 세전역 인근의 단지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영등포 시장역 인근의 사업 대상입니다. 정비사업 유형을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좀 먼저 드렸으면 하는데요. 어떤 정비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우리 지역에. 이것을 결정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다 도대체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용적률이라는 겁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거를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바닥 면적의 합계, 수평, 투영 면적, 복잡한 얘기 많이 있는데, 이걸 간략히 그림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땅에 1층에부터 5층까지 각 50제곱미터씩 건물을 지었다. 5 곱하기 50 하면 250이죠. 건물 연면적이. 대지 면적은 100, 건물 연면적은 250. 이때를 용적률 250%라고 합니다. 똑같이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1층부터 10층까지 각 층별로 50제곱미터씩 지었다. 그러면 10 곱하기 50 하면 건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되겠죠. 땅 면적의 5배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500%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만큼 용적률이 사업성을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 사업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것,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신속통합기획 많이 들으셨죠? 신통기획. 이게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이 신속통합기획은 용적률 200%에서 300%가 목표인 사업입니다. 21년 12월에 1차로 선정을 시작을 했어요. 후보지 선정을. 그래서 최근까지 한 110개 정도가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 광고를 할 때 무지하게 빨리 갑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빨리 가지는 못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빠른 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밀고 있는 사업은 모아타운. 이것도 많이 들으셨죠? 모아타운은 22년 6월부터 선정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100개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쯤 신문에 어떤 자료가 났냐면 서울시 모아타운 100개가 넘는데 찾고 간 데 한 군데다. 이런 뉴스가 났었어요. 보셨죠? 그 이유가 뭐냐? 모아타운 용적률 200%에서 300%가 목표인 사업인데 모아타운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소유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실제 착공된 사업장은 한 곳밖에 없다.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밖에 서울에서 또 역세권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장기전세, 청년주택,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근데 2016년, 17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고 20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사업 유형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 소규모 재개발을 알고 계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이 업무를 처리해 본 회사는 저희 회사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새로 생긴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승강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직선거리로 25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심의해가지고 인정할 때만 350m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근데 저희 24-24번지 일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가 숙대 입구역이죠. 숙대 입구역 승강장부터 직선거리로 240m 이내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업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역세권 250m 이내 100% 충족을 하고요. 알고 계시는 요 길, 이게 청파로지 않습니까? 청파로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간선도로입니다. 길이 넓다 그래가지고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고시한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재개발 요건 중에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려면 이 간선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뒤에 요만큼 여기 간선도로하고 안 붙어 있죠. 여기를 사업한다고 치자고요. 간선도로하고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350m에 들어와도 여긴 종상향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250m 안에 들어와야 되지만 간선도로하고도 붙어 있어야 된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데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업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여부, 숙대 입구역 250m 이내 다 들어오고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에서만 시행하지만 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5,000이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골목 조금 있는 데서 잘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끝에까지 다 가면 5,000이 넘겠죠. 그런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나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업지 내 전체 건축물은 31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29동이 법에서 말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내 건물 아직 깨끗한데 노후 불량이냐? 이거 아닙니다. 법에서 딱 노후 불량 건축물은 요렇게 계산해서 따지는 거다. 정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93.5%가 노후 불량 건축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그 사업 대상지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소유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 얘기냐? 여기 땅값이 굉장히 비싼 동네죠. 맞죠? 상업 지역으로 조사가 되는 지역이에요. 땅값이. 그래서 토지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건물이 1층, 2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세를 주면 임대료 수익이 생각만큼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또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하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박인관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혼자 지려고 해도 도로변에서 후퇴해야 되는 거리가 있고 또 토지 형상이 부정형이라 그래서 반듯반듯한 네모나게 생긴 땅이 별로 없습니다. 대로변 쪽에 좀 큰 땅 몇 군데 빼놓고는 다 부정형 토지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용에도 제한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소규모 재개발 사업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탄생한 개발 방식이다. 23년 5월에 서울시 처리 규정이 개정이 돼서 사업 개시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없던 개발 방식이다. 어디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조합원에 단합된 의지로 5년 내 입주가 가능한 사업이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세권 장기전주택 앞에서 알아보신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런 거는 다 서울시의 사전검토 선정 승인 이런 절차가 들어가야 돼요. 주민이 우리 열심히 할 거야.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사업들은 서울시가 인정해주고 해도 좋아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야만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요건보다 조금 더 과도하게 법에선 예를 들어서 뭐 6m 도로만 돼도 되는데 뭐 8m 도로로 내라 10m 도로로 내라 여기다 공원 하나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심의 과정에서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내 지하철역이 개통된 역, 예정역 포함해서 한 3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지는 한 20군데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군데란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청파 24번지 일대가.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가 아까 다른 지역 소규모 재개발 어디 하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역 소유자분들한테도 똑같이 드린 말씀이 선생님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선망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주민이 단합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돼서 이걸 떠나서 애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업 기간이 짧답니다. 자, 위에 보시는 내용은 일반적인 재개발 절차고요. 밑에 있는 건 소규모 재개발 절차입니다. 소규모 재개발은요, 일반 재개발에 있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뭐냐? 처음부터 조합 설립인가 합니다. 조합은 우리 하겠다! 그럼 가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자, 요거 짧게 돼 있으니까 좀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전체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다 가는 게 일반적인 재개발 절차예요. 그 중에 소규모 재개발,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은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단계가 없습니다. 법에서 안 해도 된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아예 이 절차가 없습니다, 법에.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 방식인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요, 본 사업 대지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사업으로 판단하여서 오늘 주민, 토지 등 소유자분들을 모시고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재개발은 최선의 개발이 될 것이고요. 소유자에겐 최고의 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250m 이내 간선도로, 아까 다 충족한 거 보셨죠? 자,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했을 때 최대 700%, 단기 신속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 5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 5년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업 대상 현황입니다. 청파동 24-24번지 일대, 면적은 4,897에서 1,481평 정도 되고요.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따 그 배치도 나오면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면 이 노란색이 조금 흐릿하고 이쪽은 좀 진하죠. 요 흐릿한 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조금 진한 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서울시, 용산구, 국토부 이런 걸 합해서 50명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1개 동이 지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지어진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축 연도를 몇 년이나 됐나? 평균 47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좀 진행이 많이 됐다. 물론 새로 진 건물 맑은 곳도 있고 한 개 정도는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업 대상지 인근 개발 현황입니다. 아까 박인걸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용산구가 여기서 보시면 요 빨간색이 저희 사업 대상 지역이고요. 청파 1구역, 청파 신통, 청파 2신통, 공덕, 서계통합, 청년주택, 동호항, 숙대입구역부터 서울역까지 빈자리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이렇게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먼저 될 거고 어디가 정말 좋은 건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가만히 있을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전체적으로 개발이 복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대상지에 대한 건축 구상을 알아보기 전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도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정비구역이라고 칭하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칭하는데 과거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 이전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도 특별 계획 구역입니다. 특별 계획 구역은 뭐냐? 한 사람이 다 합쳐가지고 다 사가지고 건물 쳐. 이게 특별 계획 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건물 질 수 없고요. 누가 사서 지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양도세에 오겠죠?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한 사람, 그 시행사가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2016년도에 주민들께서 힘을 합쳐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시키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조합 방식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조합을 설립하여 개발을 진행을 하고 본인이 살 수도 있고 세를 줄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팔아도 된다. 건립 공사가 시작돼서 이사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자, 개발에 어떤 득이 생겼다. 이익이. 이 이익은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 몫이 됩니다. 위에 거하고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16년도 이 사항을 해제시키신 사항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과거 특별계획구역 지침 살짝 보여드릴 건데, 여기 다른 거는 복잡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건축은 안 된다. 누구한테 팔면 양도세, 법인세 나온다. 중요한 거, 상한 연중률이 400% 이하였었어요. 2016년도 해제되기 전까지 계획되어 있던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최고로 많이 줘야 400% 든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400%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현재 용도지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2종 주거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여기에 아파트를 친다. 그러면 지상 20층 정도의 용적률 285% 정도. 자, 아파트 140세대 정도, 근린생활시설. 요렇게밖에 못 져요. 역세권에 있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간선도로하고 붙으면 용도지역 상향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고 용도지역을,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해주느냐? 구청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해줍니다. 이 건축 심의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심의를 받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죠? 동의서를 접수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동의서는 구청에서 받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현 용도지역, 동의서를 진구하는 단계에서는 현 용도지역의 내용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단, 조합이 설립된 후에 서울시의 건축 통합 심의를 받는 시점에 이 내용으로 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용적률, 주거지역, 2종, 3종, 축주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상향을 했을 때 통합한 평균 용적률이 466%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466%. 아까 특별계획구역 설명드릴 때 상한 용적률이 400%라고 말씀드렸죠. 내 땅 뺏기면서 세금도 내야 되는 사업이었을 때 400%였는데 내 거 내가 찾고 이득도 취할 수 있는 사업이 466%다. 훨씬 좋은 조건 아닌가요? 자, 이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고 용적률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최상의 사업성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민이익은 극대화가 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5년 내 입주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중상향,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해서 건축 개요를 보여드리는 사항이고요. 여기서도 보면 용적률이 466%, 전체 세대수가 224세대, 이 정도 규모로 건립이 될 것이다. 자, 배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224세대 배치되고 요 라인에 따라서 앞쪽은 3종을 준주거 지역으로, 뒤쪽에 있는 2종 주거 지역은 3종 주거 지역으로 한 단계씩 용도 지역을 상향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좀 전에 보여드린 건축 개요나 어떤 건축 개요에도 보면 뭐 평형 구분이 25평형짜리는 112세대, 33평도 112세대 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보편적인 안으로 제시한 내용이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나는 40평짜리, 50평짜리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조합원들이 결정하시는 사람. 말씀드렸죠? 조합 방식의 사업입니다. 누가 결정해서 조합원들 보고 따라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합이 주인인 사업입니다. 종상향시 예상되는 배치도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24번지 일대가 여기죠. 요거 이제 옆에 블럭도 별도로 이제 계획이 진행 중인 그런 블럭이 되겠고, 요 블럭이 저희 블럭이 224세대, 요 블럭이 230세대 하면 450세대 정도 되죠.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물론 한 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 그 누구도 없앨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못 없앱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지역은 이쪽하고도 같이 못하고 이쪽하고도 같이 못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 말씀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다 지어졌을 때 예상되는 조감도, 예상 조감도입니다. 자, 재개발 수익 구조 예상 비례율 사업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흔히 말씀들 하실 때, 여기 사업성이 있어, 좋아, 아주 사업성 없어, 나빠,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이 뭐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비례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례율이 뭐냐?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시겠습니다. 자, 비례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다 지어서 분양을 하면 분양 수입이 나오겠죠. 아파트 상가 분양한 금액. 거기에서 공사비 다 들어간 거, 용역비 들어간 걸 뺍니다. 뺀 거를 구역 전체의 토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으로 나눕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비례율입니다. 지금 오신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는 각각 본인 소유 토지 건축물의 종전자산평가 예상액과 비례율에 따른 권리가액을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요, 특상 감정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감정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여기 인근 시세가 이렇고 이런 금액으로 거래가 됐고,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보고 감정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탁상 감정 금액입니다. 자, 이거는 건축심의, 아까 서울시로 가서 건축심의를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건축심의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추천 1명, 구청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1명. 2개 감정평가법인이 복수로 평가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보다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받아보신 종전자산 평가의 내 금액이 이게 좀 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책상에서 감정한 금액입니다. 단, 그 책상에서 감정했다 하더라도 1번인이 한 게 아니라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입니다. 어쨌든 건축심의 후 본평가 때 금액이 올라가고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용도지역에서 건축을 하면 141세대 정도가 지어진다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비율은 한 100% 정도입니다. 자, 현재 용도지역에 졌다고 가정했을 때는 수입이 이만큼이고 지출이 이만큼이고 평가액이 이만큼이니까 비례율은 90% 된다. 건축비 870만 원 가정했을 때. 자, 90%가 뭔 얘기냐? 내가 감정평가했더니 10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얼마큼 권리가 있느냐? 9억 원만 쳐줄게. 이게 90%입니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권리가액이 떨어집니다. 90%로. 요게 비례율입니다.
자, 이런 지역을 저희가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224세대 규모로 거듭나게 되면 지출 수입 평가에 똑같고 건축비 똑같고 했을 때 예상 비례율이 117% 정도입니다. 117% 그냥 10억이라고 감정평가했으면 11억 7천만 원으로 인정. 이게 117%입니다. 자, 이 금액 확정적인 거 아닙니다, 물론. 매스컴에서 엊그제 그 대출 규제, 그저께 그런 내용이 날 줄 알았나요? 하루 앞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 숫자 장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주민 부담은 최소화되고 이익은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사업지 인근에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청파 이신통, 서계통합 신통, 다 아시죠? 21년 말, 22년 초에 지정된 지역들이에요, 후보지로. 근데 작년에 이제 정비 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만 3년 이상 걸렸어요. 느리죠, 확실히. 자, 그 고시된 내용에 보면 청파 2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725만 원에서 예상비료 101%.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구청에서 고시한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계통합도 750만 원에 101%. 117% 굉장히 우수한 비례율입니다. 자,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117%가 어떤 효과를 주는, 이득을 주는 내용이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조합원은 일반 분양가보다 평균 15% 정도 낮게 책정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5%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한남구역 같은 경우도 5% 차이 납니다. 조합은 할인 5%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도 5%. 청파 이 아까 그 재개발도 일반 분양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4% 5% 차이밖에 안 나요. 저희는 일단 15%로 조합원을 할인한 걸로 계산을 한 거고, 조합원은 동호수 먼저 선택합니다. 일반 분양에 비해서. 전자제품 부산 제공 이것도 많은 것이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종전 평가를 해서 감정표가 10억이 나왔다. 내 재산이. 비례율이 117%다. 그러면 비례율 10억 곱하기 117하면 내 거는 10억짜리가 11억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조합은 15% 할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용 84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 지역을 예상한 게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가 차이가 2억 3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다 2억 3천 더하면 14억이 되죠. 조합은 좋은 층수, 좋은 향을 분양을 받기 때문에 로얄층 프리미엄이 한 2, 3억 붙는다. 그럼 결국 10억이 17억짜리 되는 거다.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좋은 지역에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 다 이렇게 재산을 가치를 향상시키고 계십니다. 자, 이제 소규모 재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이 지금 개정 중인데,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에 80% 이상 동의를 받아라. 사람 명수의 80% 이상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건이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70%로 하나, 75%로 하나. 예, 대선도 끝났고 하니까 지금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조만간에 이 부분이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의 여론사항 포함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사업은, 일반 재개발도 그렇고 역세권 사업은 용적률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거에 반을 내놓게 돼 있어요. 뭐로? 공공임대 아파트로. 자, 공공임대 아파트를 SH나 LH공사에서 가져갈 때 정말 헐값으로 가져갑니다.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가집니다, 진짜. 땅값은 주지도 않고요. 건물 가격만 주고 가져가는데, 건물 가격도 평당 한 350만 원 정도만 주고 가져가거든요. 자, 이거를 기본형 건축비 6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의 몇 프로로 바꾸겠다. 요것도 법률안은 나와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6월부터 전자투표가 이제 가능해졌고, 온라인 청해도 12월부터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냐? 사업비 절감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항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이 서울시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은 발표하는 주체에 따라서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존은 똑같아요. 서울 큰일 났다. 입주할 아파트가 없다. 이게 공통된 내용이죠.
실제로 보면은 과거 10년 동안 서울은 평균 38,000호씩 입주했어요. 매년. 근데 25년도에 28,000, 26년 2,000, 27년도에는 8,000. 조금 올라갔죠. 근데 문제가 이게 뭐냐? 요 8,000세대 중에 5,000세대가 어딘 줄 아세요? 반포 주공, 더 H클래스트, 분양가 40억 예상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5,000세대가 잡혀 있는 겁니다. 결국 27년도에도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거 청파마을금고 얘기 아닙니다. 금고법이 좀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금고는 손실금을 보존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반이 이익을 배당할 수 없다. 이 법이 생겼어요. 새로. 올해부터 적용입니다. 뭔 얘기냐? 금고 영업했는데 약간 손해봤어. 그럼 배당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전국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마을금고가 다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근데 아까 이사장이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청파마을금고가 무너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파마을금고 옛날 그 자료들을 다 봤는데 중앙에 청파마을금고가 예치한 돈만 500억이 넘습니다. 청파마을금고 변신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중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무너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도자료 나온 내용을 행안부 자료에는 건전성 관리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 경제신문에서는 적자에도 배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중앙의 주도로 통폐합을 하겠다.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경영개선 조치. 경영개선 조치가 뭐냐면은 매년 한 번씩 중앙회에서 각 금고를 어떻게 일을 잘했나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이제 등급이 있어요. 1, 2, 3, 4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4등급이 나오면 중앙회에서 경영개선 조치라는 걸 해요. 청파마을은 경영개선 조치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사장님 저기 계신데 자, 이 문제는 경영개선 조치가 22년도에 54, 23년도에 120 배로 늘었죠. 24년도에 287 또 배로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추진위원회나 이제 주민들께서 청파마을금고에 저희 회사에서도 제안드리는 내용이 뭐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경영 개선이나 뭐 이런 부분을 바꾸긴 어렵다. 그렇다면 청파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도 조합 설립 동의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 내용은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 건립되어지는 근린생활시설에 마을금고가 입주를 하고 또 일부는 현금 청산으로 해서 뭐 그냥 혹시 판다 그러면 나올 법인세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법인세도 감소를 시키는 효과가 있고 경영 견정성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요. 또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재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재산 가치도 탁감 금액에서 432억이 나왔는데 117억은 505억이 되죠. 근데 이제 뭐 탁감 금액이 이제 실제 감정 평가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 올라가면 505억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정비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정비 사업을 할 때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은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 청파새마을금고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주비대출도 청파마을금고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청파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난번 이사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급하게 결정하신 문제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깊게 알아보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좋은 결론을 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드렸어요. 자,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5년 올해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동의서 진구를 하겠습니다. 26년도에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통합 시비 감정평가를 하고 27년도에 시행인가, 예주 철거, 착공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합니다. 30년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27년 분양 신청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7년 서울시 입주 물량 없습니다. 그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들어간 아파트가 없으면 다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일반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시점에 저희 지역도 일반 분양 시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더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사업성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상으로 준비된 주민 설명의 내용은 마치고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도시당 대표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앉으시죠. 뭐 바쁘신 시간 일부러 내주셨는데 재개발 일반적인 절차라든가 사업에 대해 궁금사항 있으시면 궁금증 다 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질문 해주시면 형식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동의를 안 하는지 그걸 좀 알아주세요. 저희가 동의서를 받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받으려고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이후부터 받을 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청파 새마을금고만 동의해 주신다면 사업이 원만하게 가지 않을까.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업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택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임차 수익, 임대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사업이 한 5년 동안 계속된다면 영업도 못하고 그런 수익 창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에요. 네, 이 재개발은 헌집을 없애고 새로운 집을 얻는다는 개념도 물론 있지만 이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자본으로 투자하시고 그 위에 이제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비례비잖아요. 실제로 강남이나 이런 그런 투자자 같은 분들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투자자 같으신 분들은 일부러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자본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재개발이나 이런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사업으로 좀 접근을 해주신다면 실제로는 28년 정도부터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고 한 3년 정도 집을 짓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물론 주거 이전비라든가 이런 대출이나 이런 필요하신 비용들이 책정해서 감정평가 금액의 LTV 50% 이내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이 나갈 겁니다. 지원은 나가지만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보다 아까 117%가 10억짜리가 17억이 되듯이 7억의 이득을 얻었다라는 점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걸 사업적으로 접근하시면 그때 잠깐 손실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계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예, 저희 이 정비 도시 개발을 하시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주민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게 이제 이 사업할 때 그 자금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 수익금이 좀 아까 그 PT 자료를 봐서는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수익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현금으로 받는다, 아파트로 받는다 그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익금은 어떻게 도시당이라고 했잖아요. 도시당에서 어떻게 이거를 지급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재개발은 법에서 보장한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사업을 주체이시지만 돈을 내시는 건 없죠. 그래서 초기 자본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자기 재산을 뺏길 위험이 없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수주함과 동시에 마이너스인 사업이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안 주십니다. 계약은 해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분담금을 내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뭐 요즘에는 서울시에서 뭐 대출을 해준다거나 뭐 이러한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 절차들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꾸려 나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꾸려 나가니까 그럼 나중에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 그걸 어떻게 또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계약서나 이 재개발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아마 그렇게 일을 합니다.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으면 모든 손실은 저희가 부담하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돈을 버실 때는 일반 분양 시기죠. 일반 분양 시점 시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분양을 다 받으시고 남은 거에 대해서 철거가 다 되고 나면 착공계를 냅니다. 착공계 낼 때 현장이 너무 작아서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도 너무 비용이 많이 되니까 온라인 모델하우스 같은 거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그때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이 이제 생기면 그때 이제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용을 정산하고 이득을 가져가시고 하는 개념이죠. 그 좀 질문에 답이 좀 힌트가 나갔나요? 아,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반 시행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불지대금이나 PF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현재로는 지금 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아까 뭐 비례율이라는 그런 수익이 난다는 게 나중에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업비를 빼고 난 다음에 이 토지주한테 그 비용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초기에 만약에 그 사업에 대한 거 말고 우리가 만약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아까 뭐 감정평가 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번지수에 만약에 감정평가가 10억이 나오고 뭐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여기 있는 토지주 분들 중에 어느 분들은 아파트를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지금 도시단에서 그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그 조달할 건지를 저는 여쭤본 거예요. 보통 모든 재개발들이 시공사가 선정이 되기 전에는 다 외상으로 하고요.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이제 시공자들이 입찰 보증금이나 이런 걸 납부해가지고 그동안에 쓴 비용들을 소소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분양 신청할 때쯤, 조합원들 분양 신청할 때쯤 이주비 대출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사실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전세자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전세금 같은 것들을 집행할 수 있게 은행을 주민들이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을 선택했을 때 시공자가 보증을 씁니다. 시공자가 보증을 쓰고 허그라는 도시보증공사에서 또 보증을 쓰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보증을 서서 실제로 돈이 그 현금 청산자가 발생해서 돈을 가져가 나가고 싶으시면 그때 그 은행이 선정이 됐을 때 가져가십니다. 네. 뭐 브릿지나 이런 거는 땅을 살 때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릿지 자금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맨 뒤에 계시는데 맨 뒤에 저 뒤에 난 주상복합으로 알고 왔거든요. 근데 주상복합이 아니라고 그러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가 가지고 있으면 상가 짓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면 됩니까? 예? 답변하면 됩니까? 예.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 거 맞고요. 주상복합으로 두 동 들어 쓰는 거는 소유주분이 현장이 너무 작다 얘기하시는데 현장이 너무 작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용산의 건강보험관리공단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용산역 앞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거기도 두 동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현장이 작지 않다, 주상복합이다. 현장이 작지 않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용산역에서 바로 앞에 보시면 푸르지오 서밋도 두 동이에요. 용산역에서 바라보셨을 때 그 얘기가 아니고 레미안도 이해했어요. 이 레미안도 두 동이에요. 두 동인데 한 동만 아파트고 한 동은 오피스텔입니다. 둘 다. 근데
이렇게 두 개 동, 다 그 아파트들이 다 130세대, 40세대밖에 안 돼요. 아니, 소유주님, 제가 이해했어요. 잠깐요. 예, 이거 설명드리고 할게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예,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상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 마무리하고 대답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게 현장이 작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정도 규모는 굉장히 큰 현장이라는 거, 주상복합 기준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상가를 가지시면 상가를 분양받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상가를 몇 평 가지고 계시죠? 상가를 몇 평 가지고 계시죠? 아니 지금 여기 뭐 감정가 나온 거 보니까 뭐 몇 평 가지고? 그걸로 해서 뭐 17억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주는 거냐 상가를 주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딴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요. 알아들었다니까요. 그, 아파트도 받으실 수 있고요. 상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17억 정도 평가 받으셨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상가가 뭐 아래층 몇 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거는 이제 또 권리가액을 비교해봐야 돼요. 이제 새마을금고가 권리가격이 제일 크기 때문에 사실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가고 남아야 돼요. 새마을금고가 1등이니까. 예, 그게 남지 않으면 상가를 받고 싶으셔도 사실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잠시 중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 건축, 개요나 이런 평형이나 이런 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분들이, 여긴 상가를 한 3층까지 했으면 좋겠어. 그럼 3층까지 상가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제가 지금 예. 궁금한 거는 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가 3개가 있어요. 여기 또 아파트가 4개가 되거든.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상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가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사회자가 드린 것처럼 예. 지금의 계획안은 계획안일 뿐이지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 아니면 추정인 건 아는데 네. 그걸 그때 그 윤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자, 일단 저희가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소유자분들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상가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나 상가 이제 머리 아파 싫어 관리하기 힘들어 이런 부분이 대다수였고 선생님처럼 난 주택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상가를 꼭 받아야 된다. 상가를 받으시는 쪽으로 투표하셔서 상가 면적이 부족하다. 상가를 좀 더 늘리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조합 설립을 할 때 예전에는 저희가 2005년도 때에는 그 백지 동의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도장을 찍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는 굉장히 투명해지고 이거를 모든 걸 알려드리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를 보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계획안일 뿐이에요. 실제적인 안은 조합 설립 인가가 돼서 조합 설립 인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시행자가 되지 않은 사람하고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시행자가 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건축심의라는 절차를 밟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뭐 84를 더 많이 짓자, 54는 짓지 말자, 59는 짓지 말자 이러시다면 그걸 이제 다 의사를 갖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 백지동의서를 갖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 정도의 계획은 현재도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사업성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땅이 재산세를 내시잖아요. 근데 공시지가를 높게 올려놓으면 재산세를 많이 내시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시잖아요. 근데 나라에서는 공시지가를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개발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개발이 시작이 되면 1년마다 감정평가사들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돌아다닐 때, 여기가 개발 예정지니까 이제 지가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의 착상 감정 가격보다 그때 되면은 땅값도 더 높아지고, 이제 그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재산도 더 높아지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당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사업성이 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 인근 재개발 현장이나 이런 데 물어보시면, 조합설 인가가 나면 또 판이 달라지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또 판이 달라지고,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예, 마이크 좀 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상가가 2개가 있고 2층이 상가고 3, 4층이 주택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줍니까? 주택 그 권리가액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봤을 때는 아파트도 1층이 받으시고 상가고 2층이 네. 상가입니다. 예, 3, 4층 주택이에요. 예, 아파트도 두 개를 다 받으시고 줘요? 아파트도 받으시고 상가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다 줄 수 있다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상가가 둘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상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상가는 어머님이 가지신 그 재산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해서 아파트 하나 받으시고 남는 돈을 상가로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일지 두 개일지는 그때 정해지는 거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1층, 2층이 상가예요. 네네. 3층, 4층이 주택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개발을 한다고는 상가하고 그걸 두 개 다 줘도 손해잖아요. 지금 4층인데. 그러면은 손해가 본다 이거죠. 네. 이게 늙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먹고 사랍니다. 지금 몸도 불편하고 장애자예요, 지가. 장애된 놈이 있어요. 그런데 뭘 먹고 살아요? 그제 나는 반대예요. 네네네. 반대 의견도 아, 중요합니다. 새마을금고도 이제 진짜가 얼마가 됩니까? 네. 아니, 새마을금고에서 여기서 그런 동의를 하실 건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예, 아직 의사결정 못 하셨어요. 예, 일단 어머니 말씀하신 그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 금액이랑 이런 사항은 자세히 보고 면적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장모님 뭐 거기서 나오는 걸 먹었는데 뭘 예, 그러한 비용들을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유지 비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을 주거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조합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기. 예, 조합에서 이제 대출도 나가고 그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에 할 겁니다가 지원합니다. 우리가 네. 이해를 못해요. 네, 네.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을 얼마나 하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아들 80이 넘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합니까? 현재는 그 강정가에 LTV 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현장마다. 물론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시면 보다 작게 나옵니다.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시면 그 LTV는 줄어듭니다. 안 되면 멋있다고. 자,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로 감정 평가 금액도 다르고 또 가지고 계신 부동산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말씀 안내드린 것처럼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근데 두 분 네.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세 분 질문 받고 마이크 넘기시죠. 어느 부분? 생활분들이 아니 진짜 그 얼마나 탁상 탁상이라는 시청도 나왔다. 그러면 여기 분담이가 추가 분담금 어느 정도 되고 예산 그 아파트가 34평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아파트고 제가 처음인데 그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 예산 그거하고 그리고 이쪽만 아니라 또 옆에도 뭐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한번 좋은 점이 뭐는지 옆에 같이 하면 옆에 동도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또 첫 번째는 그 개별적으로 얼마가 분담금이 나올지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을 말씀드리자면 84형이 13억 5천 정도 분양가를 잡았어요. 예, 그리고 그 차이만큼 분담금이 생긴다라고 보셔야겠죠. 근데 정확한 금액은 개별적으로 통보해 나갈 거고요. 예. 예상 아파트 이렇게 그건 없고 나중에 이걸로 이 아파트가 과연 25억이 갈지 20억이 갈지 10억이 갈지 그거는 그 용산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용산역에 분양 가격이 14억이었는데 준공 시점에 28억 되어 있고 분양 가격이 13억이었는데 26억 되어 있고 이런 사례들이 용산에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산은 희망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내용 많이 듣고 다 괜찮은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책자에 자세히 안 봤는데 만약에 안 된 것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 소리는 뭐냐? 공식스럽게 말하자면 여기 내용보다 여기 내용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 책자가 아니니까 그런 내용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비슷한 내용도 정확합니다. 이 내용은 좀 빠져
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이 빠져 있던 것 아까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 진행 중있나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진행 중에 저희가 수시로 소식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유자분들한테 다 보내드리거든요. 예.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예. 여기 한 분만 마지막. 소유자님.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서울 시내에 한 20개 정도 이거 비슷한 그런 입지의 그런 부분이 있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업체에서 그 20개 정도 되는 그 중에서 몇 개 정도에 들어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개발 진행 상황은 다른 업체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전체적인 상황이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전세자금 대출 이 부분이 뭐 좀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게 거기다 규제를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이제 인지하고 앞으로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소규모 재개발이 역세권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역세권에만 할 수 있는데 그 간격 250m 안에 1호선부터 한 5호선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있는데 개발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해보면 한 6호선부터 한 8호선까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목역이라든가 응암동, 양준포 이런 데들을 발굴을 했고요. 서울시 전역을 보긴 했지만 아직 저희 말고는 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 있어서 모여주시는 현장을 현재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 자금에 대해서는 엊그제 이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보면 뭐 이주비 부분만 이제 관여된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급하게 만든 제도인 것 같아요. 제도 자체가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금융 가계소득 부채 관리를 제도를 이제 발표한 건데, 기본적으로 뭐 2주택자에게는 이주비 대출 안 해주겠다 이렇게 써 있고, 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 가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50% 해주겠다. 지금 써 있긴 현재까지 그렇게 써 있는데, 발표된 제도가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를 제한하기 위한,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도가 발표가 되면, 지금 항상 그랬지만 어떤 제도가 발표가 되면은 그 제도가 법제화돼서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주비, 특히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될 거로 되어야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또 같은 뉴스가 난 게, 현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법률의 혜택을 많이 주겠다. 또 요 뉴스가 같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재개발 구역은 기존에 형성돼 있는 지역이에요, 이미. 그 지역을 새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자, 이주비 안 해줘. 그러면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앞뒤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표는 일단 했지만, 일단 발표된 내용은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팔매에 있어서 2주택자냐 1주택자냐 여기에 대한 거는 바로 시행된다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재개발과 연관지어서 이주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 보완되지 않겠느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 좀 보면서 그 내용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 내려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드리시는 걸 보니까 꼼짝 안 하시고 그 재개발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거 보니까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새마을보도 우리 회사님들 와 계시고 그러는데요. 입장을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마세요. 예? 동의하지 마세요. 근데 재개발이 진행되면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이거 네. 고민을 하면 말고 여기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렇습니다. 아니야 여기 또 분양권을 받으시면 아까 24평 아파트가
10몇 억짜리. 아, 누가 주니까 나 그냥 가격이? 전용 25평 13억 5천. 네. 25평짜리가 13억 얼마 분양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변에 25평짜리 아파트가 18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한 5억 이상 되잖아요. 아파트가 좀 먹고 살아요? 제가 말 끝난다 이랬어요. 저희 새마을고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입장을 표명해야 좋을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들 일은 어디까지냐면요. 잘 모르시니까 아마 그 재개발을 초기 단계를 아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짜 일은 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 단계 하는 걸 이 재개발이 수익이 날까 안 날까를 저도 굉장히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구청에 그 도시계획팀에다가 아까 용적률 466%라고 했잖아요. 그 수익이 나려면 용적률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466%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재개발 팀장이더라고요. 근데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없을까도 또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관찰해가지고 혹시라도 새마을 모시면 전단지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입장을 이게 여기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새마을고 입장을 하나 전단지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신 것 같습니까? 새마을고 입장을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재개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리고 중요 설명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입장하실 때 이제 받으신 내용이 아까 그 책자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 안내원 책자. 이 안내원 책자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방금 질문 주셨던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내용도 다 세세하게 기재가 돼 있고요. 지금 받으신 내용이 이런 문서 형태로 하나 받으셨고 이런 책자를 하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 개인별 추정액, 권리가액 이렇게 받으셨고 개인정보 이런 제출하셨고 자 제출하실 때 참고사항 이 책자에 다 있는 내용인데 조합 설립 동의서는 지장을 찍습니다. 항상 그래서 참고하시고 추진위를 방문하시거나 저희가 자택으로 방문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셔야 되고 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책자에 보시면 이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받아보신 권리가액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자, 종전자산 추정액이 탁상감정평가에 의해서 내 토지 건물이 20억이다 이렇게 감정평가가 됐다 그러면 자, 현재 용도지역은 지금 용도지역으로 건물 지을 거니까 우리 지금 이사업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조합설립 후에 서울시에 가서 용도지역 상향해서 가겠다 이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 거는 현재 했을 때는 비리율이 한 90% 되면 20억짜리가 18억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요걸 곱하는 겁니다. 자, 서울시로 가서 용도지역 상향이 됐다. 그러면 20억짜리에 117% 곱하면 23억 5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요 표 요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합설립 동의서는 요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번지가 몇 번지고 면적이 얼마고 밑에는 토지가 얼마고 쓰게 돼 있는데 이게 헷갈려서 틀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제출하시게 될 때는 요 인적 사항만 적으시고 여기 성함 적으시고 지장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의서 제출하실 때 보면 여기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이 조합 설립 동의서는 이 내용을 저희가 용산구청에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번호를 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실물에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돼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주민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혹시 동의서를 제출하실 분들께서는 출구에 마련된 창구에서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